네,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 간사하게 조금 톤을 높여볼까요? 네, 오늘 뭐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시장 상황 제가 못 보고 왔는데 네. 좀 전까지 오르고 있던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HTS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네.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보는 걸로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 상황은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맞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조태영 기자가 시장 상황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을 때도 전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제 정부 부처의 이 인수위 업무 보고 쫙 줄을 서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꼽자면 역시 부동산을 꼽을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총체적인 난국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오전에 금융위원회 그리고 잠시 뒤부터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는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금융위 국토교통부 모두 다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니까 관심을 받는 건데요. 먼저 금융위를 보면은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 규제도 있고요, 뭐 DSR 규제도 있는데 이렇게 과격하게 조이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을 좀 어렵게 받거나 이런 부작용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당선인 측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를 완화하고 이것만 완화한다고 해서 대출량이 늘어나진 않죠. 그래서 DSR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조금 달라진 거네요. DSR 규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인수위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분위기가. 그렇죠. 이거 LTV만 완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량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보고도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자료가 나왔는데 참 자료에는 별로 특이한 내용이 없어서 별로 참고는 안 됐습니다. 국토부는 당연히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죠. 제일 관심이죠. 그렇죠.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부처니까요. 또 부처 분위기도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던 만큼 여기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전망이고요. 또 설명을 다시 드려야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당연히 언급되겠죠. 그저께 나온 소식인데 올해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의 공시가격이 평균 17% 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보면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을 때 저는 솔직히 좀 황당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누구는 올해 공시가격이고 누구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을 한다. 심지어 그걸 또 한시적으로 법률을 바꿔서 적용을 하겠다. 과연 이게 조세 정의에 적합한 일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굉장히 좀 이게 그 기재부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도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으니까 이런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보고에서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새 정부의 이제 취지 자체가 지금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그런 거면 다 이제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거 가능할까요? 국회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표현을 대못을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9일 이후로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 됩니다. 헌법 49조하고 국회법 109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돼요. 여기 예외는 개헌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2석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빼면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령
정책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갑니다. 근데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죠. 그 이하로는 대통령이나 정부, 지자체 등에서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첫 손으로 꼽히는 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국토부 시행령하고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라고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면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인 2018년에 이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거 안전진단 할 때 정확하게 이유도 잘 설명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안전진단이 너무 아파트가 튼튼합니다. 그냥 안 된다. 너무 튼튼한데 이걸 왜 재건축합니까? 이런 주변에 불만들은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취재 나가고 또 저도 살아보기도 했었지만 재건축 단지에 그런데 가보면은 막 녹물도 나오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환경이 막 열악한 곳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고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은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또 그 역세권 재건축의 용적률 높이겠다 공약 이것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역시 대출 규제인데 이것도 금융당국을 통하면은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규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법률과 관련된 공약들이라고 해야겠는데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다 법률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하는 것도 조세 부분이니까 또 법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체로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 가운데서 계약갱신 청구권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임대 기간이 계약갱신 청구권 포함해서 2 더하기 2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도 많이 보이고 해서 2년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2017년이었던가요? 아니지. 2019년이네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 처리 이후에 전세난이 심해진 걸 두고는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개정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라. 지금 와서 이거를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단독으로 처리했던 게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완은 좀 필요하긴 해요. 조금 혼란스러웠던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뭐 좀 이번 기회에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아직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뚜렷한 징후는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가격 동향을 내놓는데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조금 올랐는데 수도권은 하락세를 유지를 했고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주간 동향이 2번 나왔는데 아직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 건 아닙니다. 약보합세 정도가 유지되는데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일단 서울 전체로는 0.01%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서초와 강남이 일제히 오름세로 전환을 했어요. 8주 만에 상승세 전환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은 세금 완화하고 대출 규제 줄여주고 또 재건축 규제도 줄일 것 같으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도 이에 따라서 3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기준선은 밑돌고 있어요. 기준선이 100인데 87.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뜻이긴 한데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단기간에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올랐죠.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한 6억 원 정도 평균이었는데 지금 12억 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집값이 또 들썩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당연히 있죠.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견이 많습니다. 네. 이 장기적으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값만 오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지 뭐 이견은 많은데 어찌 됐든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이 가시화되면은 단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는 7월에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 부작용도 많다 했던 그 3법 시행 2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했던 분들 그 네.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어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또 수요가 공급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네. 전세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로 수요가 전환되는 수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집값이 따라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촉프로 경제 팁은 뭔가요?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을 보면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전반을 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드리면 공약을 걷어들일 시점은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조태영 기자였습니다.